여러분,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뉴스를 켜면 금리 인하, 경기 회복, 희망의 신호 같은 밝은 단어들이 쏟아집니다. 미국이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고 한국은행도 곧 따라갈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죠. 그럼 이제 우리는 안심해도 될까요? 드디어 힘들었던 고금리 시대가 끝나고 예전처럼 경제가 활기차게 돌아갈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금리 인하 신호는 어쩌면 거대한 폭풍전의 고요일지도 모릅니다. 금리 인하라는 달콤한 약속 뒤에는 더 무서운 현실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연 퍼센트 안팎의 저성장이 계속되는 시대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의 월급은 1년에 1, 2%밖에 안 오르거나 아예 동결됩니다. 그런데 마트 물가는 매년 5-10%씩 올라갑니다. 대출 이자가 조금 내렸다고 삶이 나아질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점점 더 가난해지고 있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배의 엔진 자체가 서서히 멈춰가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과거 IMF 외환 위기나 2008년 금융위기 때를 떠올려 보세요. 마치 롤러코스터처럼 급격하게 떨어졌지만 V자 모양으로 빠르게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다릅니다. 지금 우리가 들어가고 있는 저성장의 터널은 끝이 보이지 않는 길고 어두운 길입니다. 일본이 겪었던 잃어버린 30년이 이제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이런 무서운 이야기를 하냐고요? 공포를 조장하려는 게 아닙니다. 현실을 정확히 알아야만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정신 바짝 차리고 다가올 2026년, 아니 어쩌면 앞으로 10년, 20년을 버텨낼 생존 전략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금리 인하가 왜 우리의 기대를 저버릴 수밖에 없는지. 둘째, 1% 성장 시대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셋째, 이 험난한 시대에 내 월급과 자산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그 현실적인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내용만 제대로 이해하면 지금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체 그림이 보이실 겁니다.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우선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온 금리 인하의 진짜 모습부터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보통 금리를 내리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배우셨나요? 기업들은 낮아진 이자로 돈을 빌려 투자를 늘리고 사람들은 대출 부담이 줄어 집을 사거나 소비를 늘립니다. 돈이 돌기 시작하면서 경제가 활발하게 움직이죠. 이게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는 이론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이게 통하지 않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이미 지고 있는 빚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가계부채, 즉 가정이 진 빚은 이미 GDP 국내 총생산, 우리나라가 1년간 만들어낸 부의 총량을 넘어선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건 마치 100kg 역기를 겨우 들고 떨고 있는 사람에게 1kg를 빼준다고 해서 갑자기 날아갈 듯 가벼워지는 게 아닌 것과 같습니다. 금리가 조금 내린다고 해도 우리가 갚아야 할 빚의 원금은 그대로입니다. 게다가 정부는 DSR인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를 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DSR이란 쉽게 말해 여러분이 버는 돈 중에서 빚 갚는 데 쓸 수 있는 돈의 비율을 제한하는 규제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은행 입장에서는 아무리 한국은행이 정하는 기본 금리인 기준금리가 내려가도 갚을 능력이 안 되는 사람한테는 돈을 빌려줄 수 없다는 겁니다. 과거처럼 금리 내렸다고 무작정 대출받아서 집 사고 주식 투자하던 시대는 사실상 끝났습니다. 돈줄 자체가 막혀버렸는데 이자를 조금 깎아준다고 경제가 살아날 리 없죠. 여기서 두 번째 이유가 등장하는데 이게 정말 심각합니다.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의 위험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란 경기는 침체되는데 물가는 오히려 오르는 최악의 상황을 말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딱 그 상황이에요. 보통 경기가 나쁘면 물가도 떨어져야 정상이죠. 사람들이 돈을 안 쓰니까 말이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마트 가면 사과 한 알에 10,000원이고 외식 한번 하려면 몇만 원은 우습게 깨집니다.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말이 그냥 푸념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기후변화 때문에 농산물 가격은 폭등하고 국제 분쟁, 전쟁이나 무역 갈등 때문에 원자재, 제품을 만드는 기본 재료들, 가격은 항상 불안정합니다. 게다가 한번 오른 인건비와 임대료는 절대로 다시 내려가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섣불리 금리를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 있습니다. 물가 상승에 다시 불이 붙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금리를 내리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내리더라도 아주 조금씩 내릴 것이고 시장의 기대보다 훨씬 느리고 신중하게 움직일 겁니다. 결국 우리가 체감하는 금리 인하 효과는 미미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가장 근본적인 세 번째 이유는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 자체가 약해졌다는 점입니다. 과거 우리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 덕분에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같은 주력 산업들이 세계 시장을 주도했죠.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중국은 더 이상 우리의 고객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되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또 어떻습니까? 일할 사람은 줄어들고 부양해야 할 노인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경제의 활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 인하는 마치 암 환자에게 진통제를 놔주는 것과 같습니다. 당장의 고통은 조금 줄여줄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병을 치료해주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진통제에 취해 병이 더 깊어지는 걸 방치하게 만들 수도 있죠. 결국 금리 인하는 우리를 구원해줄 해결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 경제가 너무 망가져서 인위적인 호흡기라도 달아야겠다는 절박한 신호로 봐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직도 과거의 환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금리만 내리면 집값 다시 오르겠지, 경기가 살아나겠지 하고 말이죠. 이런 안일한 기대야말로 우리를 더 깊은 수렁으로 빠뜨리는 가장 위험한 적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서울 변두리에 아파트를 영혼까지 끌어모아 산 30대 직장인 박 씨 이야기입니다. 박 씨는 매달 대출 이자로만 250만 원을 냅니다. 금리가 내린다는 소식에 박 씨는 이제 숨통이 트이겠구나 하고 기대했죠. 실제로 금리가 0.5% 정도 내렸다고 칩시다. 박 씨의 이자는 한 달에 약 15만 원 정도 줄어들 겁니다. 그런데 그 사이 박 씨가 매달 내는 관리비, 식비, 교통비는 20만 원이 올랐습니다. 결과적으로 박 씨가 실제로 쓸 수 있는 돈, 즉 가처분 소득은 오히려 줄어든 셈이죠. 금리 인하가 박 씨의 삶을 구원했나요? 아니요. 오히려 금리 인하로 돈이 풀릴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물가만 더 자극받아 박 씨를 더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대다수 서민이 마주하게 될 현실입니다. 은행은 절대로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예금금리부터 빛의 속도로 내리고 대출금리는 리스크 관리를 핑계로 아주 천천히 내립니다.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로 은행이 버는 돈인 이른바 예대마진을 챙겨야 하니까요. 결국 금리 인하의 혜택은 큰 자산을 가진 소수에게 돌아가고 빚을 진 다수는 여전히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금리 인하라는 달콤한 약속 뒤에 기다리고 있는 진짜 현실, 즉 퍼센트 저성장 시대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막연하게 두려워하는 이 저성장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퍼센트 성장이라는 이 숫자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건 단순히 경제가 천천히 성장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실상 성장이 멈췄다는 의미이고 어쩌면 퇴보하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는 이 1%의 늪이 우리의 일자리, 집값, 그리고 자녀의 미래를 어떻게 파괴하는지 현실적인 데이터와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모르면 여러분은 평생 열심히 일하고도 왜 가난해지는지 그 이유를 깨닫지 못할 겁니다. 1% 성장이라는 게 숫자로만 보면 아주 작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경제학에서 이 숫자는 사실상 위험 신호나 다름없습니다. 1% 성장이란 단순히 경제가 천천히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성공으로 올라가는 사다리가 끊어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이 위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과거 8%나 10% 성장하던 시대는 에스컬레이터가 아주 빠르게 위로 올라가는 상황이었어요. 내가 그 위에서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저절로 높은 곳에 도달할 수 있었죠. 그런데 1% 성장은 이 에스컬레이터가 거의 멈춘 거나 다름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아주 천천히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 더 가까워요. 내가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를 정도로 미친 듯이 달려야 겨우 제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상태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도 1%라도 성장하니까 작년보다는 나아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죠. 하지만 이건 정말 위험한 오해입니다.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의 특징인 고령화, 저출산, 그리고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이 1%는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이나 다름없거든요. 기업들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시장 전체의 파이가 커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안 쓰고 물건은 안 팔립니다. 기업이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딱 두 가지 방법뿐입니다. 남의 밥그릇을 뺏어오거나 아니면 내부 비용을 쥐어짜는 거죠. 여기서 가장 먼저 쥐어짜이는 게 바로 우리 같은 노동자들의 인건비입니다. 이제부터 일자리 시장에서 벌어질 잔인한 진실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일자리의 질이 급격하게 나빠집니다. 기업들은 이제 정규직을 뽑는 걸 극도로 꺼리게 될 거예요. 한번 뽑으면 해고하기 힘든 정규직 대신 필요할 때만 쓰고 내보낼 수 있는 계약직이나 프리랜서, 파트타임 일자리만 늘리게 됩니다. 여러분 주위를 한번 보세요.
번듯한 대기업 공채 소식은 갈수록 줄어들고 배달이나 단순 서비스직 같은 플랫폼 노동자들만 넘쳐나고 있지 않나요? 이게 바로 저성장 시대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두 번째, 인공지능과 로봇이 우리의 빈자리를 채우는 속도가 무시무시하게 빨라질 겁니다.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 선택하는 핵심 전략이 바로 자동화거든요. 사람은 아프기도 하고 휴가도 가야 하고 월급도 올려달라고 하지만 인공지능은 그럴 필요가 없죠. 예전에는 육체 노동자들만 위태롭다고 했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전문직이나 사무직도 예외가 아니에요. 1% 성장 시대에는 비용 절감의 압박이 너무 크기 때문에 기업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을 기술로 대체하려고 할 겁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지방의 한 중견 제조기업에서 20년 동안 성실하게 근무한 50대 이 부장님의 이야기예요. 이 부장님은 자녀 교육비와 노후 준비 때문에 지금 이 직장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회사에서 명예퇴직 공고가 내려옵니다. 회사가 망해서가 아니에요. 성장이 정체되니까 경영진이 인건비를 줄여서 주주들에게 배당을 더 주기로 결정한 거죠. 이 부장님은 겨우 살아남았지만 회사 분위기는 예전 같지 않습니다. 신입사원은 아예 뽑지도 않고 동료 2명이 하던 일을 이제 이 부장님 혼자서 다 해야 합니다. 월급은 몇 년째 동결인데 업무 강도는 2배가 된 거죠. 이게 바로 저성장 시대의 중산층이 겪게 되는 현실적인 고통입니다. 묵묵히 일하면 보상받던 시대는 끝났고 이제는 버티는 것 자체가 지옥이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기술이 발전하면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지 않겠어? 라고요. 맞습니다. 생기긴 하겠죠. 하지만 문제는 그 속도입니다. 기존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속도는 빛의 속도인데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속도는 거북이 걸음입니다. 게다가 그 새로운 일자리는 아주 고도의 기술을 가진 소수에게만 허락됩니다. 결국 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평범한 사람들의 설 자리는 점점 더 좁아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살벌한 저성장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일자리를 지키고 몸값을 높여야 할까요? 구체적인 실행 가이드를 드릴게요. 첫 번째, 여러분의 업무에 인공지능을 강제로라도 활용해야 합니다. 이제 인공지능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 도구예요. 인공지능에게 내 일자리를 뺏길까봐 걱정만 하지 마시고 인공지능을 부려서 남들보다 10배 빠르게 성과를 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회사 밖에서도 돈이 나오는 파이프라인을 지금 당장 만들기 시작해야 합니다. 이제 평생 직장은 없습니다. 회사가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인정해야 해요. 여러분이 가진 작은 재능이라도 좋으니 그걸로 단돈 10만 원이라도 벌어보는 경험을 지금 시작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학습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대학에서 배운 전공 하나로 평생을 먹고 살았지만 이제는 3년마다 새로운 기술을 배워야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공부를 멈추는 순간 여러분의 유통기한도 끝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여기서 잠깐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을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모든 산업이 다 안 좋아지는 건가요? 라고 묻는 분들이 계세요. 답변을 드리자면 아니오입니다. 저성장 시대에도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분야는 분명히 있습니다. 고령화 관련 산업인 요양, 헬스케어, 에너지 효율화,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의 결핍을 채워주는 콘텐츠 산업이죠. 모두가 어려울 때 홀로 피어나는 꽃을 찾아내는 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1% 성장의 공포가 조금은 더 구체적으로 느껴지시나요? 일자리가 흔들린다는 건 우리 삶의 근간이 흔들린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 자산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그것, 바로 부동산이 이 저성장의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부동산은 불패 신화였죠. 떨어져도 결국은 다시 오른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퍼센트 성장과 인구 절벽이 만나는 2026년 이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는 증거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과연 내 집값은 안전할지, 그리고 지금 집을 사도 되는 건지, 아니면 당장 팔아야 하는 건지, 그 소름 돋는 진실을 다음 파트에서 아주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에게 부동산은 단순한 집, 그 이상의 의미죠. 자산의 전부이자 노후 대책이고 자존심이기도 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는 부동산은 오늘이 제일 싸다라는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실제로 그랬고요.
위기가 와도 결국엔 이전 최고가를 돌파하며 계속 올랐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는 그 믿음을 아주 냉정하게 의심해봐야 할 때가 왔습니다. 1% 저성장 시대의 부동산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부동산과는 완전히 다른 생물처럼 움직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가 흔히 하는 오해부터 짚어볼게요. 강남은 불패다. 서울 신축은 무조건 오른다. 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경제 성장률이 1%대로 떨어진다는 건 우리 사회 전체의 구매력, 즉 돈을 쓸 수 있는 능력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뜻입니다. 집값이 오르려면 누군가 더 높은 가격에 내 집을 사줘야 하는데 그 누군가의 소득이 오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대출을 더 내서 사야 하는데 정부는 가계부채 때문에 대출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즉, 집값을 밀어올릴 연료 자체가 바닥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일본의 사례를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본도 1990년대 초반까지는 부동산 불패 신화가 지배했습니다. 도쿄 땅을 다 팔면 미국 전체를 살 수 있다는 말까지 돌 정도였죠. 하지만 성장이 멈추고 인구 구조가 깨지자마자 그 화려한 성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일본 부동산이 무서운 건 급락했다는 사실보다 30년 동안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서서히 내려앉았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 상황은 어떨까요? 일본보다 인구 감소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게다가 우리는 전세제도라는 아주 특이한 폭탄을 안고 있죠. 전세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목돈을 빌려서 집을 운영하는 방식인데요. 저성장 시대에 금리가 내려가도 집값이 오르지 않는다면 전세금은 갈 곳을 잃게 됩니다. 이는 곧 역전세난이라고 부르는 이른바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결국 집값을 아래로 끌어내리는 강력한 압력이 될 겁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들어보자면 경기도 신도시의 아파트를 4억 원 대출받아 7억 원에 산 30대 맞벌이 부부 민수 씨와 지영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금리가 내려가면 집값이 다시 8억, 9억으로 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1% 저성장 시대가 본격화되자 주변의 신축 아파트 공급은 계속되는데 들어오려는 사람은 줄어듭니다. 옆 단지에서는 빨리 팔려고 내놓은 집인 급매물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하고 거래는 완전히 실종됩니다. 민수 씨 부부는 매달 이자로만 200만 원 넘게 지출하며 버티고 있지만 집값은 오를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팔고 싶어도 사는 사람이 없으니 나갈 수도 없습니다. 이게 바로 저성장 시대의 전형적인 집은 있지만 가난한 사람들의 시나리오죠. 자산 가치는 묶여 있고 현금은 매달 메말라가는 감옥에 갇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위기에서 어떻게 내 자산을 지켜야 할까요? 단계별 실행 가이드를 제시해드립니다. 첫 번째, 부동산을 투자 자산이 아닌 거주 서비스로 보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제 집을 비싸게 팔아서 남는 돈인 시세 차익으로 인생을 바꾸겠다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내 소득 수준에서 감당 가능한 금액, 원금의 이자를 더한 원리금 범위를 넘어서는 무리한 대출은 독약입니다. 두 번째, 양극화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전체가 다 오르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앞으로는 일자리가 집중되는 핵심 요지와 그렇지 못한 외곽 지역의 차이가 극단적으로 벌어질 겁니다. 어중간한 지역의 아파트 여러 채를 가지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정리해서 똘똘한 한 채로 집중하거나 아니면 아예 현금 자산으로 바꾸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환상을 버리는 겁니다. 상가나 오피스텔 같은 곳들은 저성장 시대에 공실 위험이 급격히 커집니다. 자영업자들이 무너지고 온라인 소비가 늘어나면서 오프라인 매장의 가치는 갈수록 떨어지거든요. 따박따박 월세 받으려다 원금까지 잃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이 있죠. 그럼 지금이라도 집을 팔아야 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제 대답은 이렇습니다. 만약 그 집이 여러분 자산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매달 원리금 상환 때문에 생활이 피폐하다면 진지하게 매도를 고민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살고 있는 한 채이고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면 무리하게 팔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10년 동안 집값이 오르지 않아도 내 인생이 무너지지 않을 준비는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부동산 신화가 깨진다는 건 단순히 돈을 못 번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방식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는 신호예요. 집으로 돈을 벌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디서 돈을 벌고 어떻게 노후를 준비해야 할까요? 이 고민의 끝에 서 있던 사람들이 바로 파이어족, 경제적 자유를 이뤄
조기 은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젊을 때 바짝 벌어서 은퇴하겠다는 그들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저성장 고물가 시대가 오면서 그들의 꿈이 산산조각 나고 있습니다. 왜 그토록 똑똑했던 사람들이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우리의 은퇴 설계를 파괴하는지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다음 파트에서 이어가겠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파이어족이죠. 경제적 자립을 통해 서럼살 혹은 나름살에 조기 은퇴를 하겠다는 이 꿈같은 이야기는 수많은 직장인에게 희망의 등불이었습니다. 지긋지긋한 상사의 잔소리와 출퇴근 지옥에서 벗어나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며 살겠다는 그 원대한 포부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그 당당했던 파이어족들은 지금 다 어디로 갔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들 중 상당수가 다시 양복을 입고 이력서를 쓰며 직장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파이어족의 시대가 저물었다는 신호죠. 아니, 정확히 말하면 과거 방식의 은퇴 설계가 완전히 실패했다는 뜻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파이어족들의 계산이 틀렸던 걸까요? 그들은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엑셀 시트에 매달 생활비와 기대 수익률,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꼼꼼하게 계산해서 은퇴 버튼을 눌렀죠. 하지만 그들이 예측하지 못한 치명적인 변수가 두 가지 있었습니다. 바로 저성장의 고착화와 통제 불능의 인플레이션입니다. 파이어족의 전략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극단적으로 아끼고 저축해서 10억에서 20억 원 정도의 초기 투자금인 시드머니를 모읍니다. 그리고 이걸 주식이나 채권 같은 자산에 투자해서 연외에서 7%의 수익을 냅니다. 거기서 나오는 수익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며 평생을 살겠다는 계획이죠. 이 전략이 성공하려면 두 가지 전제가 완벽하게 작동해야 합니다. 첫째, 자산 가격이 꾸준히 우상향해야 한다. 둘째, 물가가 내가 계산한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떤가요? 1%대 저성장 시대에는 과거처럼 주식이나 부동산이 폭발적으로 오르기 힘듭니다. 오히려 자산 가치가 하락하거나 정체되는 구간이 길어지죠.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물가는 미친 듯이 오르고 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40살에 10억 원을 모아 은퇴한 박 씨가 있습니다. 박 씨는 연사 % 수익을 예상하고 한 달에 300만 원으로 생활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처음 1년에서 2년은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과 한 알에 만 원이 되고 전기세와 가스비가 오르기 시작합니다. 300만 원으로 유지되던 생활비가 어느덧 500만 원이 필요해진 거죠. 수익은 정체되어 있는데 나가는 돈은 2배가 됩니다. 결국 박 씨는 원금을 까먹기 시작합니다. 원금이 줄어드니 다음 달 수익은 더 줄어들고 결국 은퇴 자금이 바닥나는 시간은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집니다. 이게 바로 파이어족이 마주한 잔인한 수학적 진실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더 깊게 들여다볼까요? 38살에 15억 원을 모아 당당하게 사표를 던졌던 전직 대기업 과장 최 씨의 이야기입니다. 최 씨는 은퇴 후 제주도에서 여유로운 삶을 즐겼습니다. 배당금을 주는 주식인 배당주와 임대 수익으로 충분히 버틸 수 있을 거라 믿었죠. 하지만 저성장 시대가 오자 상가 임대료는 공실 때문에 줄어들고 믿었던 배당주들도 실적 악화로 배당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반면에 제주도 물가는 관광객 수요와 인플레이션이 맞물려 서울보다 더 비싸졌습니다. 최 씨는 매일 아침 주식창을 보며 손을 떱니다. 자산이 줄어드는 걸 실시간으로 지켜보는 공포는 직장 상사의 꾸지람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결국 최 씨는 은퇴 5년 만에 다시 서울로 올라와 재취업 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5년의 경력 단절은 생각보다 뼈아팠고 최 씨는 예전보다 훨씬 낮은 연봉과 열악한 환경에서 다시 일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이게 최 씨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저성장 고물가 시대의 은퇴 설계는 이제 완전히 바뀌어야 합니다. 과거의 은퇴가 자산의 크기를 키우는 게임이었다면 이제는 현금 흐름의 유지력을 키우는 게임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얻어야 할 첫 번째 교훈은 인플레이션은 자산가의 가장 큰 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가진 돈의 가치가 매년 4에서 5%씩 녹아내리고 있다면 여러분은 매년 그 이상의 수익을 무조건 내야만 제자리 걸음입니다. 저성장 시대에 이게 가능할까요? 매우 어렵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노동소득의 가치를 재발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파이어족들은 노동을 고통으로 여기고 탈출의 대상으로만 보았습니다. 하지만 퍼센트 저성장 시대의 가장 강력한 인플레이션 방어 수단은
바로 여러분의 몸값입니다. 물가가 오르면 인건비도 결국 오르게 되어 있거든요. 내가 매달 500만 원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것은 현금 15억 원을 은행에 넣어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강력한 자산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은퇴의 꿈을 포기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새로운 시대에 맞는 은퇴 전략을 짜야 합니다. 단계별 실행 가이드를 드릴게요. 첫째, 숫자에 속지 마세요. 10억 벌면 끝이다 라는 말은 이제 환상입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현금 흐름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집중해야 합니다. 둘째, 하이브리드 은퇴 모델을 구축하세요. 완전히 일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통해 최소한의 생활비는 벌어들이는 반은퇴 형태의 은퇴를 준비해야 합니다. 셋째, 자산 배분을 극단적으로 보수적으로 재편하세요. 대박을 노리는 투자보다는 잃지 않는 투자, 그리고 꾸준히 배당이나 이자가 나오는 자산의 비중을 높여야 합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만약 지금 당장 은퇴한다면 10년 뒤 여러분의 생활비가 지금의 2배가 되어도 버틸 자신이 있으신가요? 이 질문에 선뜻 대답할 수 없다면 여러분의 은퇴 설계는 처음부터 다시 검토되어야 합니다. 파이어족의 몰락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변했고 과거의 성공 법칙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자산가가 아니라 생존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생존의 핵심은 바로 나 자신의 가치를 끊임없이 높여서 시장에서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나 자신의 가치를 재창조해서 이 저성장의 파도를 넘어설 수 있을까요? 월급쟁이에서 벗어나 스스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1인 기업가, 그리고 엔잡러의 길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걸어야 할까요? 다음 파트에서 대한민국 상위 1%들만 알고 있는 인적 자본의 재창조 전략을 아주 상세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듣고 나면 여러분의 내일 아침 출근길이 완전히 달라 보이실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파이어족의 몰락이 우리에게 준 가장 큰 교훈은 결국 내 몸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최고의 투자라는 사실이었죠. 1% 저성장 시대에는 자산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내가 자산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가 생존을 결정합니다. 먼저 인적 자본의 재창조라는 개념부터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의 몸을 하나의 주식회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은 그 회사의 유일한 상품인 노동력을 매달 월급이라는 일정한 가격에 팔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상품의 경쟁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물가는 오르고 기술은 발전하는데 내 노동력은 예전 그대로라면 시장에서 내 가치는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적 자본의 재창조란 내 몸이라는 주식회사의 사업 모델을 완전히 바꿔서 시대가 원하는 새로운 상품을 출시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흔히 하는 오해가 하나 있어요. 회사에서 인정받고 승진해서 연봉을 높이는 게 최고의 전략이라고 믿는 거죠.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성장 시대의 기업은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질 여력이 없습니다. 회사가 여러분을 위해 커리어를 설계해주던 시대는 끝났어요. 이제는 내가 나를 고용한다는 마인드로 내 전문성을 회사 밖에서도 통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직장 상사가 내리는 인사고과가 아니라 시장이 내게 매기는 몸값이 진짜 내 실력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10년차 마케팅 대리 강 씨의 이야기입니다. 강 씨는 매일 야근하며 회사 일에 매진했습니다. 팀장님께 칭찬받는 게 인생의 목표였죠. 하지만 1% 저성장이 닥치자 회사는 마케팅 예산을 대폭 삭감했고 강 씨가 공들여 배운 오프라인 행사 기획 능력은 순식간에 쓸모없는 기술이 되었습니다. 강 씨는 위기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강 씨는 퇴근 후 2시간을 쪼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회사에서 배운 마케팅 지식을 블로그에 정리해서 올렸어요. 그러다 인공지능 툴을 공부해서 마케팅 문구를 1초 만에 뽑아내는 방법을 연구했죠. 이 과정을 전자책으로 만들어 팔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중소기업 사장님들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마케팅 컨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강 씨는 회사 월급보다 부수입이 더 많아졌습니다. 회사에서 해고당할까봐 전전긍긍하던 예전의 강 씨는 더 이상 없습니다. 오히려 회사가 강 씨의 인공지능 활용 능력을 보고 그를 붙잡으려 안달이 났죠. 이게 바로 인적 자본의 재창조가 가져다주는 힘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강 씨처럼 될 수 있을까요? 아주 구체적인 실행 가이드를 단계별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단계, 내 기술의 재고조사. 지금 내가 가진 능력 중에서 인공지능이 대신할 수 없는 영역과 인공지능을 활용해 10배 더 잘할 수 있는 영역을 구분해보세요. 단순 반복적인 문서 작업은 인공지능에게 맡기고 여러분은 기획과 판단,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설정에 집중해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 인공지능과의 강제 결합. 지금 당장 챗GPT 같은 인공지능 툴을 유료로 결제하고 매일 1시간씩 써보세요. 내 업무를 어떻게 하면 인공지능으로 자동화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과정 자체가 여러분의 몸값을 올리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세 번째 단계, 기록의 습관화. 여러분이 배우고 깨달은 모든 과정을 블로그나 유튜브,
혹은 SNS에 기록하세요. 저성장 시대의 정보는 신뢰가 자본입니다. 꾸준히 기록된 데이터는 여러분을 그 분야의 전문가로 증명해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 겁니다. 네 번째 단계, 수익 파이프라인의 다각화. 처음부터 거창하게 사업을 시작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진 정보를 10,000원짜리 전자책으로 팔아보거나 5,000원짜리 유료 상담으로 시작해보세요. 내 노동력을 투입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아주 작게라도 만들어보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저는 특별한 재능이 없는데 무엇을 팔아야 할까요? 라고요. 여러분, 재능은 대단한 게 아닙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잘하는 것, 혹은 내가 먼저 겪어본 시행착오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돈을 내고서라도 사고 싶은 귀한 정보가 됩니다. 신입사원이라면 보고서 잘 쓰는 법을 팔 수 있고, 주부라면 가계부 알뜰하게 쓰는 법을 팔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재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경험을 상품으로 보지 않는 고정관념에 있습니다. 또 이런 걱정도 하시죠. 퇴근하고 너무 피곤한데 언제 공부하고 언제 기록하느냐고요. 여러분,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피곤해서 쉬는 대가는 3년 뒤, 5년 뒤에 독이 되어 돌아옵니다. 저성장 시대의 생존은 전쟁입니다. 남들이 쉴 때 내 무기를 갈고 닦지 않으면 도태되는 건 순식간이에요. 하루에 딱 1시간만이라도 나 자신을 위해 투자하세요. 그 1시간이 10년 뒤 여러분의 노후를 결정할 겁니다. 여러분, 인적 자본을 재창조한다는 것은 단순히 돈을 더 벌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어떤 위기가 와도 굶어 죽지 않는다는 자신감, 즉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쥐기 위해서입니다. 회사가 나를 버려도 세상이 나를 원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1% 저성장 시대를 이겨내는 최고의 생존 전략입니다. 자, 이제 내 몸값이라는 현금 흐름을 만드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힘들게 벌어들인 소중한 돈을 어떻게 굴리고 지켜야 할까요? 과거처럼 대박을 노리는 투자가 아니라 내 자산을 단단하게 지키면서도 꾸준히 수익을 내는 수비적인 투자의 기술은 무엇일까요? 다음 파트에서 배당주와 달러, 그리고 자산 배분을 통해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포트폴리오를 짜는 법을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투자법을 알게 되면 시장이 흔들려도 여러분은 발 뻗고 주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내 몸의 가치를 높여서 강력한 현금 흐름의 기초를 닦았다면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 소중한 돈들이 나를 위해 대신 일하게 만드는 투자의 기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명심하셔야 할 사실이 하나 있어요. 퍼즈 저성장 시대의 투자는 우리가 과거에 해왔던 투자와는 완전히 결이 달라야 한다는 점입니다. 과거 성장하던 시절에는 공격이 최선의 방어였습니다. 주식도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을 사고 부동산도 시세 차익이 큰 곳에 베팅하는 게 정답이었죠. 하지만 지금처럼 성장이 멈춘 시대에는 공격보다 수비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아니, 수비 자체가 최고의 공격이 되는 시대가 왔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전략은 바로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성벽을 쌓는 수비적인 투자의 기술입니다. 먼저 수비적인 투자란 무엇인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축구 경기 좋아하시나요? 공격 축구는 화려하고 골을 많이 넣지만 수비가 불안하면 역전패를 당하기 쉽습니다. 반대로 수비 축구는 화려함은 덜해도 점수를 내주지 않으면서 승점을 쌓아나갑니다. 저성장 시대의 투자는 바로 이 수비 축구와 같습니다. 내 자산의 원금을 깎아먹지 않으면서 매달 혹은 매분기마다 따박따박 점수, 즉 현금을 가져오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흔히 하는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수비적인 투자는 수익률이 너무 낮아서 부자가 되기 힘들지 않나? 라는 걱정이죠. 하지만 이건 정말 큰 착각입니다. 1% 성장 시대에는 자산 가격이 오르는 속도보다 내 자산이 녹아내리는 속도가 더 빠를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10% 손실을 한번 보면 그걸 복구하기 위해 20% 이상의 수익을 내야 하는 게 투자의 생리입니다. 잃지 않는 투자를 지속하는 것이 결국에는 대박을 노리다 폭락을 맞이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빨리 그리고 확실하게 부의 계단에 올라서게 해줍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자산에 투자해야 할까요? 첫 번째 핵심 키워드는 바로 배당주입니다.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것에 내 인생을 맡기지 마세요. 대신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을 주주들에게 꾸준히 나눠주는 우량한 배당주에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가 매일 쓰는 정이나 가스 혹은 매일 먹는 식음료나 통신 같은 필수 소비자의 기업들을 주목하세요. 경기가 아무리 나빠도 사람들은 밥을 먹고 전화를 쓰고 전기를 써야 합니다. 이런 기업들은 퍼센트 저성장 시대에도 꾸준한 현금 흐름을 창출하고 그 이익을 배당으로 돌려줍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5년 전부터 미국의 배당 귀족주라 불리는 이른바 25년 이상 배당을 늘려온 기업과 배당 성취주, 즉 배당을 꾸준히 주는 우량주들에 꾸준히 투자해온 50대 초의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최 선생님은 주가가 오를 때는 물론 기분이 좋았지만 주가가 떨어질 때도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가와 상관없이 매달 계좌에 꽂히는 달러 배당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10만원 수준이었지만 배당금을 다시 재투자하고 원금을 늘려가다 보니 이제는 매달 200만원이 넘는 현금이 들어옵니다. 저성장 시대의 직장 월급 외에 200만원의 추가 현금 흐름이 있다는 건
엄청난 심리적 무기가 됩니다. 시장이 폭락해도 최 선생님은 오히려 웃습니다. 싼 가격에 배당주를 더 많이 사서 배당 수익률을 높일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수비적인 투자의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달러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소규모 개방 경제 국가입니다. 위기가 오면 원화 가치는 떨어지고 달러 가치는 치솟습니다. 저성장 시대에는 원화 자산만 가지고 있는 것이 일종의 리스크가 될 수 있어요. 내 자산의 일정 부분을 달러로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아주 훌륭한 보험을 든 것과 같습니다. 평소에 환율이 안정적일 때 조금씩 달러를 모으고 달러로 된 자산에 투자하세요. 그러면 설령 국내 경제가 흔들리더라도 여러분의 자산은 달러 가치 상승으로 인해 오히려 보호받는 마법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자산 배분의 예술입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 너무나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저성장 시대에는 단순히 여러 종목을 사는 게 자산 배분이 아닙니다. 서로 반대로 움직이는 자산들을 섞어야 합니다. 주식이 떨어질 때 오르는 채권이나 달러 혹은 금 같은 안전 자산을 적절한 비율로 섞어두어야 합니다.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짜두면 시장이 요동쳐도 내 전체 자산의 변동성, 오르락 내리락하는 폭은 아주 작게 유지됩니다. 변동성이 작아야 우리는 투자를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10년, 20년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실행 가이드를 단계별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단계, 현금 흐름 지도 작성. 지금 당장 내가 가진 자산에서 매달 들어오는 현금이 얼마인지 써보세요. 이자가 되었든 배당이 되었든 월세가 되었든 좋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을 내 한 달 최소 생활비와 비교해보세요. 이 현금 흐름이 생활비를 넘어서는 순간이 바로 여러분이 진정한 의미의 생존에 성공하는 날입니다. 두 번째 단계, 배당 성장주 리스트업. 단순히 배당 수익률이 높은 기업이 아니라 매년 배당금을 올려주는 기업들을 찾아보세요. 25년 이상 배당을 늘려온 배당 귀족주 같은 종목들은 저성장 시대에도 살아남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한 주씩 모아가는 재미를 느껴보세요. 세 번째 단계, 자동 환전과 자동 투자 설정. 사람의 의지는 믿을 게 못 됩니다. 매달 월급이 들어오면 일정 금액이 자동으로 달러로 환전되고 미리 정해둔 우량주에 투자되도록 시스템을 만드세요. 신경 쓰지 않아도 내 자산이 스스로 자라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만약 내일 당장 주식시장이 20% 폭락한다면 여러분은 웃으며 잠드실 수 있나요? 아니면 가슴이 두근거려 밤을 지새우실까요? 만약 후자라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공격에만 치중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1% 저성장 시대에는 편안하게 잠잘 수 있는 투자가 가장 좋은 투자입니다. 수비적인 투자의 기술은 단순히 돈을 불리는 법이 아닙니다.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도 내 가족의 일상을 지켜낼 수 있는 방어막을 구축하는 과정입니다. 화려한 대박의 유혹에 흔들리지 마세요. 저성장 시대의 진정한 승자는 가장 화려한 수익률을 낸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시장에서 살아남아 현금 흐름을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제 내 몸값과 투자 자산을 통해 들어오는 돈을 극대화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퍼즐 조각이 남았습니다. 바로 나가는 돈을 통제하고 삶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법이죠. 아무리 많이 벌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면 소용없으니까요. 다음 파트에서 저성장 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극단적 효율성 추구 전략과 부채를 재구조화하는 법, 그리고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법에 대해 아주 상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이 마지막 전략까지 마스터하면 여러분은 어떤 경제적 위기 앞에서도 당당해지실 겁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단계에 도착했습니다. 앞에서 내 몸의 가치를 높여서 돈을 더 벌고 수비적인 투자로 그 돈이 일하게 만드는 법을 배웠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노력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드는 아주 무서운 구멍이 있습니다. 바로 통제되지 않는 지출과 비효율적인 부채입니다. 1% 저성장 시대에는 들어오는 돈을 늘리는 것보다 나가는 돈을 막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극단적인 효율성 추구라는 말에 너무 겁먹으실 필요는 없어요. 이건 무조건 아끼고 굶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삶에서 불필요한 지방은 걷어내고 근육만 남기는 일종의 경제적 다이어트를 의미하거든요. 저성장 시대에는 덩치가 큰 사람보다 가볍고 단단한 사람이 훨씬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부터 바로 잡아볼게요. 절약이라고 하면 보통 매일 마시는 커피 한 잔 아끼는 걸 생각하시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저성장 시대의 진짜 효율성은 그런 소소한 지출이 아니라 구조적인 고정비를 줄이는 데서 나옵니다. 10만 원짜리 적금 하나 더 드는 것보다 내 가계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잘못된 대출 구조를 바꾸는 것이 수십 배는 더 효과적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맞벌이를 하며 남들 부러워하는 외제차를 타고 신도시 아파트에 살던 40대 박 과장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겉보기에는 화려했지만 사실 매달 월급의 70%가 대출 원리금과 자동차 할부금 그리고 각종 보험료로 빠져나가는 빈겁대기 상태였습니다. 저성장 시대가 오고 보너스가 줄어들자 이들 부부에게는
당장 생활비조차 모자라는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박 과장 부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카푸어의 상징이었던 외제차를 팔고 대중교통과 중고 국산차로 바꾼 것이었습니다. 여기서만 매달 150만 원의 현금이 생겼죠. 그 다음으로는 중구난방으로 가입되어 있던 중복보험들을 정리해서 고정 지출을 20만 원 더 줄였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건 대출 재구조화였습니다. 금리 인하 시그널이 올 때마다 은행들을 비교해서 더 낮은 금리의 상품으로 갈아탔고 여유 자금이 생길 때마다 원금을 조금씩 상환해서 이자 부담을 줄여 나나갔습니다. 결과적으로 박 과장 부부는 생활 수준을 조금 낮췄을 뿐인데 매달 200만 원 이상의 여유 자금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 돈은 이제 앞서 배운 수비적 투자로 들어가서 미래의 현금 흐름을 만드는 씨앗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박 과장 부부처럼 경제적 방어막을 칠 수 있는 단계별 실행 가이드를 드릴게요. 첫 번째 단계, 부채의 성격 분류. 지금 당장 종이 한 장을 꺼내서 내가 가진 모든 빚을 적어보세요. 이자가 높은 순서대로 나열한 뒤 나쁜 빚과 견딜만한 빚을 구분해야 합니다. 카드론이나 신용대출 같은 고금리, 나쁜 빚은 저성장 시대의 가장 큰 적입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것부터 먼저 갚아나가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 고정비, 다이어트, 통신비, 구독 서비스, 그리고 보험료를 다시 점검하세요. 하나하나 보면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이것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갉아먹고 있습니다. 3개월 동안 한 번도 쓰지 않은 구독 서비스가 있다면 지금 바로 해지하세요. 세 번째 단계, 소비의 가치. 재정에 무언가를 사기 전에 스스로 3번만 물어보세요. 이게 정말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인가? 1% 저성장 시대의 진정한 승자는 비싼 로고가 박힌 옷을 입은 사람이 아니라 통장에 마르지 않는 현금 흐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소비에서 얻는 쾌락은 짧지만 경제적 안정에서 오는 평화는 영원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네 번째 단계, 심리적 회복 탄력성 키우기. 이게 어쩌면 가장 중요할지도 몰라요. 저성장 시대에는 주변에서 들려오는 우울한 뉴스나 타인의 화려한 삶과 나를 비교하는 마음 때문에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경제는 결국 심리입니다. 내가 세운 계획을 믿고 묵묵히 나아가는 마음의 근육을 키워야 합니다. 명상도 좋고 독서도 좋습니다. 외부의 자극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내면을 만드세요.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지금 당장 소득이 절반으로 줄어들어도 6개월 이상 버틸 수 있는 비상금이 있으신가요? 만약 없다면 여러분의 경제 시스템은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효율성 추구의 종착역은 바로 어떤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최소한의 안전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효율성을 추구한다는 것은 구두쇠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위해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내는 지혜를 갖추라는 뜻입니다. 저성장 시대의 파도는 높고 거칠지만 가볍고 단단한 배를 만든 사람은 그 파도를 타고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퍼센트 저성장 시대를 이겨내기 위한 모든 전략을 살펴봤습니다. 금리 인하라는 속임수에 속지 않는 법부터 내 몸의 가치를 높이고 수비적인 투자를 하며 삶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법까지 말이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를 정리하며 여러분이 오늘 밤 당장 실천해야 할 한 가지 액션 플랜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상위 1%의 생존 지능을 완성하는 마지막 마무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참 길고도 무거운 주제를 다뤘습니다. 금리 인하라는 달콤한 환상 뒤에 숨겨진 1% 저성장의 민낯을 확인했고 그 살벌한 수렁에서 살아남기 위한 3가지 핵심 전략을 파헤쳐봤죠. 오늘 내용 3줄로 요약해드릴게요. 첫째, 금리 인하는 구원투수가 아니라 경제의 마비 증상을 잠시 잊게 해주는 진통제일 뿐입니다. 둘째, 자산의 크기보다 중요한 건 인플레이션을 이기는 현금 흐름의 유지력입니다. 셋째, 최고의 투자는 인적 자본의 재창조이며 가장 강력한 방어는 고정비의 효율화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여러분을 겁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위기를 위기로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 진짜 위기이기 때문이죠.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이미 대한민국 대다수의 사람보다 훨씬 앞서 나가 계신 겁니다. 남들이 금리 인하 소식에 안심하며 다시 소비의 늪으로 빠져들 때 여러분은 조용히 자신의 무기를 갈고 닦으시면 됩니다. 오늘 당장 이 영상을 끄고 이것 딱 하나만 해보세요. 여러분의 한 달 고정 지출 내역을 쭉 적어보시고 그 중에서 없어도 내 행복에 지장이 없는 항목 하나만 골라서 해지해보세요. 그 작은 실천이 저성장 시대를 이겨내는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겁니다. 처음 질문에 답을 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우리 삶이 나아질까요? 아니요. 세상은 우리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변화를 읽고 준비하는 여러분 자신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가 더 깊고 날카로운 통찰을 담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이 혼돈의 시대에서
부의 길을 잃지 않도록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살아남을 것이고 결국 승리할 것입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강력한 전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